그래서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 걔 앞에선 진중한 얘기를 친구들이 알아서 피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걔와는 진중한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걸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도파민성 얘기만 하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 비슷한 조건이었는데 누구는 삶이 잘 풀리고 누구는 안 풀리는 경우를 봅니다. 이게 단순히 금수저 흑수저 얘기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쌓여가는 내가 만든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의 격차를 발생시키는 사소한 행동 패턴을 딱 3개로 나눠봤습니다. 물론 반박시 네 말이 맞습니다. 출발! 빠밤! 대화를 하다 보면 2개의 패턴이 보였는데 남 얘기를 좋아하는 부류, 내 얘기를 좋아하는 부류, 이렇게 2개예요. 이게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자기 얘기가 많은 사람은 자랑할 거리가 아니더라도 고민거리는 항상 있어요. 아, 요즘 우리 부서가 너무 바빠서 내 시간이 없어. 대학원을 가야 되나? 아, 근데 돈이 너무 많이 깨지는데? 약간 이런 느낌? 쉽게 말하면 뭐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게 티가 난다는 거죠. 약간 살아있음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자, 먼저 저는 말에는 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명한 말을 하나 빌려오겠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뭔 뜻이냐? 언어는 단순한 대화 도구가 아니라 내 사고를 결정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표현력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게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머릿속에 많은 어휘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슬픔이라고 표현할 걸 애석함, 비통함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감각적인 해상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무슨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기에 좋은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2 부류를 본다면 남 얘기를 주로 하는 사람은 에너지가 밖을 향해 있고 내 얘기를 주로 하는 사람은 에너지가 나를 향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즉, 남 얘기를 자주 하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겠죠. 물론 스몰 토크, 연예인 얘기 이런 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너무 이쪽으로만 쏠려 있으면 사람이 좀 가벼워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이런 분들 간혹 있습니다. 내가 이뤄놓은 게 얼마 없을 때 비교당하기 싫은 마음에 가벼운 주제의 말을 반복하는 경우.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이것 또한 사회적 입지가 영향을 미치는 결과적인 얘기가 되는데 제 생각에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리지 않았나. 왜냐? 지금의 내 상태가 진지한 답을 회피해온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언어는 존재의 집인데 그 진지한 언어를 계속 회피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도파민을 건드리는 주제를 많이 갖고 옵니다. 도파민. 자극적인 뉴스, 쇼츠, 혹은 학창시절 얘기. 물론 이런 주제가 재밌긴 해요. 근데 진중한 얘기를 자꾸 회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는 가벼운 이미지를 갖게 돼요. 그리고 가벼운 사람에겐 진중한 기회가 잘 안 옵니다. 제 경험이 하나 있는데 스몰 토크만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대화가 어떤 식이냐면 단체로 술자리를 할 때면 뭐 현재 사는 얘기, 미래 얘기, 어떤 가치관 얘기 이런 주제가 나오면 이 얘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눈치를 엄청 줘요. 그리고 연예인 누구랑 사귀었대. 넷플릭스 이거 재밌어. 이런 걸로 화제를 돌려요. 그래서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 걔 앞에선 진중한 얘기를 친구들이 알아서 피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걔와는 진중한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걸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도파민성 얘기만 하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는 누구에게도 잘못하지 않았고 누구에게 피해도 주지 않았지만 점점 가벼운 이미지가 되면서 말에 힘을 잃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화에서도 외부의 도파민에만 너무 의존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부장님 가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2번째 주제는 실패에 대한 마인드입니다. 이제 주변에 보면 자기 실수를 털고 일어나는 이 힘이 강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회복 탄력성이란 책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이 마음 근력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마음 근력이라는 표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소수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뇌는 실패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그 쫄보 마인드로 맹수로부터 생존한 자손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요즘 세상은 멍청한 인간의 뇌와 발전한 문명이 만나지 않았나. 그래서 본능을 거스를수록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행자? 이제 실패에 대해서 2 유형으로 나누자면 이렇게 나뉠 것 같아요. 실패 앞에서 얻을 이득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 그리고 상실감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 전자의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많이 냅니다. 제 주변에 실패를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형이 하나 있었어요. 약간 뇌에 조심성 관련된 기능이 빠져있나 싶을 정도로 심했어요. 개가는 형이었는데 잘생기지도 않았고 키가 크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매번 연애를 잘하는 거예요. 심지어 상대방이 이뻐. 그래서 제가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번따를 미친 듯이 하고 다녔던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같이 길을 걷다가 마음에 드는 여성분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잠깐만 하고 거길 갔다 와서 아씨 안 됐네. 좀 아쉽네. 그래서 아까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이런 식의 전개예요. 걔가 나를 까든 말든 난 내 할 거 한다.
약간 이런 마인드예요. 근데 이런 애티튜드가 연애가 아닌 일에 접목되는 걸 봤는데요. 정말 큰 힘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이 형이 갑자기 유튜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영상을 저한테 보여주고 재밌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쌉티인 제 입장에서 그 영상은 충분히 재미가 없었고 그걸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별로라고. 근데 그 형이 뭐 타격이 있겠습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번따 할 때의 추진력으로 다시 하고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말할 순 없지만 지금은 웬만한 분들이 알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같이 길을 걸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제가 이걸 직접 보면서 그 형이 유명해서가 아니라 실패에 대한 그 자세가 존경스럽더라고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가 찾았습니다. 획기적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건 바로 빠밤.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세팅한다. 근데 뭔가 큰 건일수록 더 좋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 내가 잘 모르겠는 주제를 들고 와서 야, 너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물으면 전 어떻게 하느냐? 약간의 연기를 가미해서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그 일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짜 열심히 그걸 해결해요. 근데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때 그냥 구구절절 이유를 대요. 이거 진짜 좋은 방법이라니까요. 이게 왜 좋냐면 성공했으면 문제가 없는 거고 실패를 하면 좀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난 뭔가를 배운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벼랑 끝에 몰리는 경험도 해봐야 그게 또 익숙해져요. 아무튼 일단 오케이를 하고 생각해라. 어때요? 좋죠? 저는 일하면서 무슨 실패를 해봤냐? 제가 촬영 일을 하는데 저희는 장비가 다 비싸요. 그중에 한 2천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제가 그걸 사무실도 아니고 촬영 현장에서 넘어뜨려서 박살을 낸 적이 있어요. 조명팀 장비도 같이 넘어졌으니까 2천만 원이 아니구나. 네, 아무튼 여러분 인천공항에 VIP 주차장이라고 있는 거 아세요? 난 있는 줄도 몰랐어 그런 게. 제가 거기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천장을 탑차로 한번 부셔봤습니다. 관계자 나와서 막 아니 천장 높이 이걸 못 봐요? 이러고 있고 팀장님은 죄송하다고 하고 있고 아마 그때가 점심시간인 걸로 기억하는데 면을 한 가닥도 못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죽었습니까? 이렇게 유튜브 잘하고 있잖아. 저 그래도 안 잘렸어요. 살면서 공감과 피드백은 둘 다 필요합니다. 근데 쌉티인 제 입장에선 공감보다 조언 쪽에 좀 더 튀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뭔가 도움을 준다고 하면 네가 짱이야, 네가 최고야, 계속 그따위로 살아가 아니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라는 식의 좋은 말에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 피드백을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해주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 두 부류의 차이가 뭐냐? 조언을 도움으로 여기는지 공격으로 여기는지예요. 아까 그 개그하는 형에게 재미없다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솔직한 것도 있지만 그 형에 대한 믿음도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의도를 왜곡해서 듣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나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조언을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얘 나 공격하네? 기분 나쁘네? 이 생각에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감지할 수 있냐면 평소 행실에서 나 공격하지 마세요. 이게 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말에 어투해서 자아를 계속 보호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조언을 해주고 싶어도 기분 나빠할 게 뻔히 보여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좋은 말만 해줘요. 결국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주변에서 조언은 안 해주고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데 현실은 변하는 게 없어. 왜냐면 잘못을 내가 수용하지 않는데 가 아니라 잘못을 수용할 기회를 내가 차단해놨는데 어떻게 좋은 결과를 내겠어요. 게다가 상대방들은 얘한텐 좋은 말만 해줘야 된다는 인식이 생겨버려서 투명한 소통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보면 진짜 친한 사람은 무슨 말이든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류는 듣기 싫은 말은 안 들을지언정 이상하게 관계는 고독해지고 그 이유를 모르게 돼요. 물론 심적으로 지쳐있을 땐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솔직히 내가 발전적인 걸 등한시하고 공감만 바라고 있다면 상대방은 굉장한 답답함을 느낄 거예요. 저기가 낭떠러지라는 걸 아는데 제가 상처받을까봐 박수를 쳐줘야 되니까요. 물론 예민한 사람의 장점이 많거든요. 실수도 적게 하고 준비성이 되게 좋을 거예요. 하지만 대외적으로 내가 예민한 사람이란 걸 너무 공격적으로 티내고 다니면 그건 장기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오늘도 조금 진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말한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자아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몸 건강만큼 중요한 게 마음 건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좋은 대화를 하고 실패도 이겨내고 조언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멋진 사람을 보면 젠틀하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제 생각인데 사람이 젠틀하기 위해선 마음이 건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돈과 명예가 있어도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젠틀함이란 돈으로 얻을 수 없는 되게 모호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분명히 그걸 알아챕니다.
느낌적으로. 그래서 당장의 보상은 없지만 나보다 상대방이 편한 선택을 자주 해주는 사람은 딱 뭘로 형용할 수는 없는 좋은 느낌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인상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내가 살아오면서 부정적인 관성을 형성해 놨다면 이제부턴 좋은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단 행동으로서 긍정성을 부여하면 어떨까 싶어요. 산책도 좀 하고 운동도 하고 좋은 사람과 좋은 대화를 하고 이런 노력을 해보는 거죠. 저는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같이 웃으면서 운동을 잘하면 그날은 글이 잘 써지더라고요. 과학적인 건 아닌데 느낌적으로 그래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긍정적인 행동 패턴을 만들어 놓고 그걸 복리처럼 쌓다 보면 내일은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전 이만 맥주 한 캔 하러 가겠습니다. 앙수고띠.